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평론가님 역시 우리 금요일에 책임져주고 계신데 오늘 날씨도 참 좋았어요. 평론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근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곧 6월 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6월 달이 되면 벌써 딱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벌써 1년이 반이나 지났구나. 맞아요. 근데 진짜 5월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되면 벌써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이제 상반기 이 5월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달인 것 같아요. 5월의 마무리, 그게 1년 상반기의 마무리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하루하루 열심히 보내고 계신 거 저도 또 TV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같이 만나뵈면서도 자주자주 뵙고 있는데 네. 오늘도 생생법률쇼와 함께 명쾌하고 또 아주 통쾌한 그런 시사 상식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장정,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드라이브, 채용 특혜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사퇴, 피해자 유족이 쏘아올린 사형제도 부활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당정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드라이브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노동개혁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당정은 집회와 시위 일부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위법 논란까지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과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정이 일단 불법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질서의 침해, 국민들의 불편을 감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 이후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대에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집시법과 관련해서 10조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헌법 불합치란 사실 그 입법에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 보완할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자정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 시간대에 집회와 시위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당정이 회의를 통해서 0시부터 6시까지 집회를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지금 아마 굳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법 집회,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또다시 집회와 시위를 이렇게 그 허가를 내려고, 그러니까 시위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제한하겠다. 물론 그 안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때에 한해서라는 단서 조항이 붙지만 어쨌든 불법 전력이 있는 어떤 단체의 지금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찰이 대응을 할 때 위축되지 않도록 공권력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대로 한번 고쳐보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3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당정이 지금 입을 모아서 아마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대도 제한할 것이고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시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공권력이 허용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히겠다. 이렇게 좀 강경 대응 예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주말에 열린 민주노총 건설로죠. 1박 2일 숙박 집회가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17일이죠. 민주노총의 건설노조가 서울
광장 일대에서 1박 2일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실 1박 2일을 열었다고는 하나 정부에서 지금 이 집회를 이렇게 허가한 것은 시간대가 오후 5시까지였어요. 그런데 오후 5시 이후에도 집회를 연장을 한 겁니다. 이 연장한 이유가 바로 이태원 참사 200일 이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동참한다라고 하면서 아예 밤을 새워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집시법에 따르면 관혼상제 관련 관련 집회는 집시법 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일 추모 그런 문화제를 관혼상제와 관련된 그런 추모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린 추모제 참가한다 하고 1박 2일 동안 숙박 집회를 연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태가 이어졌던 거예요. 이를테면 그 안에서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리고 또 소리가 굉장히 소음이 너무 컸다든지 그 시간대에, 또 이게 불법 여부는 아니지만 그 일대에, 광화문 일대 편의점에 주류가 다 동이 났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이 자신들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좋으나 광화문 일대에서 한밤중에 술판을 벌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이어져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그 시각이 좀 이어졌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지금 방침을 바꾼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실 넘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해 봤었던 뭐 양곡법이나 간호법 제정 문제에서도 거부권 행사된 게 사실 야당이 지금 네, 거대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170석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률이 통과가 되고 나면 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엔 또 거꾸로입니다. 네. 법 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찬성표 없이는 또 개정이 안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야당 측에서는 이를 놓고 지금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험난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헌 여부가 2009년에 그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위헌이다 한다는 건 그 당시에 이 헌법 불합치와 관련된 판결에서 자그마치 5명이 우리나라의 집시법 10조, 그러니까 일몰 그 다음에 일몰과 일출 사이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것을 단 이제 뭐 그 어떤 특별한 경우만 관할서장이 허가한다 이렇게 단서정을 두긴 했지만 이 10조와 관련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것을 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봐라, 그때 당시에 5명이나 지금 이걸 위헌이라고 했으므로 이런 그 시간과 관련된 제한을 두는 건 우리나라의 헌법과 관련돼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어떤 보장이라든지 또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집시법 개정 자체가 위헌적인 어떤 발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배경에는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워낙 떨어진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실정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덮기 위해서,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아니할 그런 입법안을 들고 나와서 논란을 일으켜서 그 논란으로 이슈를 덮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정명 대표의 어떤 표현이었죠. 그렇군요. 예, 예. 이 진중권 교수 역시 집회 시위 제한 방법 검토에 대해서 황당하고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좀 비판에 합류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냐 하면, 진중권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논객이었는데 이번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진보 진영의 일방적인 어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옹호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옹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보수 쪽에 지금 이 패널, 그러니까 보수 쪽 패널이라기보다는 보수 쪽에 좀 더 비중을 둔 어떤 네. 의견 개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도리어 민주당의 지금 의견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 헌법에 나타나 있는, 헌법에 올려져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지금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건설노조와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교통부 장관은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쓰지 네. 않았습니까? 거의 건설 노조가 하는 어떤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가 조폭과 같다라고 해서 건폭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 역시 건설 노조가 지금까지 이 건설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간과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번 이 집시법 제한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아주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집회의 자유 박탈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며 또 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어느 편을 꼭 들기보다는 좀 더 이건 공론회장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 타국을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그럼 제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봤을 때 많은 나라들이 시간은 또 제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권은 공간적 제약은 있거든요. 뭐 외국 대사관이라든지 또는 그 기타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시설이라든지 옛날 청와대와 관련돼서 몇 미터 이내 이런 특별한 공간적 제약은 있는데 시간적 제약은 아직 그 헌법 불합치 이후에 이 입법부에서 다 건드리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11시 이후에 금지, 중국은 10시 이후에 금지, 프랑스도 11시 이후에 금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이른 시각대는 8시 이후 또 늦은 시각대는 11시 이후 집회 시위 금지 이런 조항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헌법의 어떤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론의 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과연 0시에서 6시까지를 우리가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타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보자. 그리고 좀 더 이것을 무조건 돼,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그 외국 사례라든지 또는 외국의 헌법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주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저도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공론의 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모든 기본권은 제한이 가능한 형태인 거잖아요. 네. 무제한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가장 중요한 권리임은 맞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어디까지 감수될 수 있을지는 그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절성 등 이 헌법의 논리에 따라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네. 이거를 맞춰가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또는 노조에 대해서 길들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혹은 한국노총 역시 양쪽 다 지금 목소리를 함께 하면서 노동계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그 압박과 탄압을 멈춰야 된다라는 그런 성명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사회는 앞서 근로시간제 개편은 논란으로 좀 흔들렸던 정부가 노동계를 향한 어떤 반격에 나선 거 아니냐, 또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이 진보 쪽 그 입장에서는 이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거나 혹은 박스권을 계속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수층이 역시 보수층마저도 이탈하는 게 아니냐. 그럼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는 보수의 어떤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만 보수의 어떤 이 지지층의 그런 혼란이라든지 혹은 이탈을 막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 초점을 두는 게 노동계를 초점을 둬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시법 개정이 보나마나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지금 진보 단체에서는 네. 당연히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170석을 갖고 그렇죠. 있는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갖고 나와도 지금 뭐 시작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이 논란을 계속 지속시켜 보자. 그래서 지금 그 이 민주노총이라든지 혹은 한국노총의 그런 어떤 파업, 총파업을 어떻게든 막아보자. 뭐 이런 시각으로 정부가 지금 이 안을 들고 나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정권 때 없앤 경찰의 불법 집회 해산 훈련도 또 재개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그런 어떤 광경을 봤습니다. 해산 검거 훈련, 공식적으로는 6년 만에 지금 재개가 됐다고 그렇군요. 하고요. 이런 훈련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시위가 다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에서 보호해야 할 집회 및 시위는 당연히 비폭력적이고 적법해야만 그것이 헌법의 어떤 가치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집회, 어떠한 시위도 다 보장이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어떤 집회를 막아야 될 경우는 경찰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다면 훈련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또 이 6년 만에 왜 이게 다시 재개가 됐을까? 그럼 6년 동안 왜 안 됐을까를 돌아보면 그 6년 전 사건이 하나 있었죠. 경찰의 물대포의 직격탄으로 농민이 숨진 그 사건 이후에 경찰이 스스로 그 훈련 이런 어떤 진압 훈련을 자제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살수차처럼 불법적인 어떤 대응 그러니까 곡사가 아니라 직사를 해서 이 시위를 벌이는 그런 그 시위대에 안타까운 어떤 인명을 사상자를 내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그건 무조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전 도리어 또 훈련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시위대를 안전하게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훈련 자체를 비난할 것은 아니고 훈련을 아예 하지 않게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시위대도 사실은 우리 그 국민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시위대를 지켜보는 분이나 시위대 본인들의 안전한 어떤 그런 해산을 위해서도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또 이제 여당에서는 불법 집회로 인해서 교통받는 이 국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주장 펼치겠죠. 뭐 교통 체증 문제도 그렇고 어떤 국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주장 당연히 펼치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 집회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건 그 집회가 비폭력적이고 적법해야만 한다라는 그 기반인데 이번에 왜 정부가 목소리를 높인 건 당연히 노상방뇨라든지 또는 뭐 노숙 집회라든지 음주 욕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퇴근하는 어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그 행태들 예외적인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나섰다라고 정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주택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0시부터 6시까지 아주 큰 그런 그 소음을 내면서 집회 및 시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시민들도 사실상 굉장히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권이.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지금 이런 어떤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 선거로 불법 집회 막는 전부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더라고요.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앞으로도 보장할 것이다. 그런데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불법적인 그런 집회를 막아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정부를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고요. 이 주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공약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서 법치주의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법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상황, 지금의 이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개정안이 한동훈 장관 말대로 그런 정부를 선택한 것은 맞으나 또 이거를 지금 듣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인 문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옳은 소리를 하던 그런 소리를 하던 한동훈 장관이 왜 나서냐,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야당과 감정적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응의 당사자가 한동훈 장관이 됐으므로 굉장히 정치적인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동훈 네. 장관이 계속 이렇게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 부분, 또 평론가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만이라고 또 제안을 했는데 이 기준이 애매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애매해요. 저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무조건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윤재욱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거예요. 지금 이전에 불법적인 행위가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만큼 계속 누적됐는가, 한 번이 아니라 그 누적된 상태라든지 혹은 그 불법적인 유형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신청한, 그러니까 이번 새롭게 신청을 했을 때 그 규모라든지 뭐 혹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라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주장인데, 사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그런 어떤 기준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떠한 경우, 어떠한 경우, 어떠한 경우.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이 헌법재판소로 다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좀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민주노총이 노숙 집회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어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또 1박 2일 집회에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노총의 금속노조, 민노총 이 산별 노조 중에 또 굉장히 강성 노조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 금속노조가 25일 오늘이죠. 2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불법 파견 처벌과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한다고 밝혔는데 7시부터 또 대법원에서 야간 문화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왜 지금 문제가 됐냐면 추모제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실 자신들의 허가받은 어떤 시간대를 넘겨서 편법적으로 이 노숙 집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더 이제 연장을 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게 진짜 불법적인지 적법적인지에 대한 모호함, 그러니까 0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헌법 불합치로서 입법부에서 그 시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공론의 장에서의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적법하냐 편법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이죠. 일명 노란봉투법이 그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되었습니다. 앞서 그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직회부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흐름이 또 연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법제사법위의 그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쪽이죠. 거든요. 김도우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우 위원장이 이 문제, 그러니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계속 지금 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60일 동안을 넘어가면 이건 직회부할 수 있다라는 또 국회 선진화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계속 이 주요 법안을 법사위에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직회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다라고 직회부를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충분히 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이렇게 넘겼으므로 이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라고 지금 양쪽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친 방송법은 이미 권한쟁의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제동 시도가 불발되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결국 또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대통령실은 거부권보다 국회의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다고 말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거부권은 아주 엄중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래서 이 입법부의 권한, 입법부가 지금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삼으면 행정부의 독주가 사실상 있는 것이죠. 입법부의 어떤 권한을 침해한 것.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 다시 말씀드리면 제의 요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서 다시 투표를 해봐라. 그래서 3분의 1을 넘겨봐라. 이게 제의 요구권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고 통과시키고 한 그 법들의 취지는 뭐냐면 그만큼 숙의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민해봐라 이런 어떤 뜻인데 지금 170석을 갖고 있는 야당도 저는 문제는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협상을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는 서로 타협을 보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게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특히나 대통령은 무조건 이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수록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런 독주가 부각이 되므로 총선에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 이런 비판도 어느 정도는 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오늘 제가 좀 양비론적이긴 합니다만 양측 다 상권 분립의 취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무조건 다 모든 법안을 전부 다 통과시켜갖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도 엄중하게 정말 거부권을 무조건 다 할 그렇게 된다면 상권 분리의 어떤 취지에 어긋난다는 그런 또 입장도 충분히 대통령이 견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 이 집시법 개정 순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지금 야가 지금 더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바로 집시법 개정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죠. 어떤 식으로 좀 대화의 물꼬 터보는 게 좋을까요, 평론가님? 그런데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회장이 무조건 나야 된다. 0시부터 6시까지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09년도에 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내용 중에는 충분히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라는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주화 시대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어떤 자유의 보장과 지금 민주주의 시대, 그러니까 민주화는 민주주의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저항하던 시기에는 집회 및 시위의 어떤 보장이라는 것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아이고 우리가 군사정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그런 이 감정이 시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도 공유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이 정권을 투표에 의해서 바꾸고 또 이 복수의 어떤 정당이 존재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집회 및 시위의 어떤 자유가 무한정 보장이 돼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저는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 또 집회 및 시위를 바라보는 감정이 시대상에 따라서 또 법률에 담겨야 되는 어떤 또 법률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과 함께 집시법 개정 논의 문제 나눠봤습니다. 공론회장 반드시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채용 특혜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사퇴 이야기입니다. 아니 잊을만 하면은 또 돌아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채용 비리, 채용 특혜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연이어 고위직 자녀의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앙선관위에
그 고위직이라고 한다면 장관급인 사무총장, 차관급인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직 사무총장과 현직 사무차장이 물론 지금 바로 사퇴를 해서 전직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현직이었으므로 현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현직 총장과 현직 차장의 아들, 딸, 자녀들이 지방 공무원이었다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공무원으로 이직을 한 다음에 뭐 일부 어떤 자녀들은 고속 승진을 한다든지 또는 전임 사무총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그러니까 그 출장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선거제도를 보기한 출장에 선발이 된다든지 그런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면서 급기야는 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그런 선관위 초유의 지금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제 박창지 사무총장과 말씀 주신 것처럼 송보선 사무차장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이 중앙선관위는 앞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5급 이상 직원 자녀 경력 현황 파악에 착수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그 고위직의 그 자녀가 의혹에 빚어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두 그 고위직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선관위의 입장이나 이 두 사람의 입장 모두 다 적법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위직의 자녀들의 채용 의혹이 또 터진 거예요. 제주 선관위의 모 임원의 아들이 또 똑같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방 공무원에서 선관위로 또 이직을 한 그 케이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이 또 나타났어요. 이들은 모두 다 5급 이상의 간부들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니 뭐 안에 들여다보면 9급에서 9급으로 가고 7급에서 7급으로 갔는데 같은 공무원인데 이게 왜 특혜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면 선관위라는 어떤 조직이 조금 달라요. 같은 공무원일지라도 선관위라는 어떤 조직은 사실 선거 때가 굉장히 힘들고요. 일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큰 선거가 없는 해는 사실 일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도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인데 보면 9급 공무원이 상급이면 서기관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바로 선관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자꾸 중앙이라고 말씀드리면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서 이 선관위 이 공무원으로 간다는 건 굉장한 그런 그 특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적법하게 가면 특혜가 아니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노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촌 이내의 어떤 친인척이 뭐 같은 어떤 그런 직종에 들어오게 될 때는 이것을 해당 그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도 다 누락이 돼 있고요. 하다못해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딸에 대해서 이 특혜 아까 경력으로 채용을 하는데 보니까 그 최종 결정권자가 아버지더라. 네. 이런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들이 다 이번에 드러났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 사무총장 차장 사퇴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렇죠.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은 사실상 선관위의 어떤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내부적인 어떤 감찰로 이것을 밝히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원들이 고위 간부들이 지금 다 해당되는 어떤 문제인데 스스로 어떻게 감찰로 이게 밝혀지겠느냐 하면서 비판의 칼날을 계속 높이다가 특히 이제서야 어쨌든 사무총장 차장이 사퇴하니까 만시지탄이다라고 하면서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사무총장과 차장이 아니라 선관위원장 그러니까 대법관 중에 이제 지금 한 명이 지금 임명이 되잖아요. 네.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겨냥을 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왜 지금 선관위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 선직 사무총장과 차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단 한마디도 나서서 이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노태악 그 선관위원장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가 알고 보니 고용세습위원회였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고 한편도 야당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이 중앙선관위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비판을 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 뒷부분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는 야당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볼 때 이건 진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는 하나 어떠한 기관에서도 이렇게 그 5급 이상의 간부들이 이렇게 버젓이 자녀들을 자신이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특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공무원 사회가 투명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어떤 단계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선관위는 보니까 예외였다는 거예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앵커님, 지금의 총장과 차장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완전 이게 관례화되고 관습화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전임 사무총장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총장들마다 연달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이 선관이라는 조직이 그 어떠한 그런 다른 기관의 그런 그 견제를 받지 아니하고 독립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관라퍼구스의 섬처럼 그들만의 어떤 세상, 그들만의 어떤 잘못된 관습을 스스로들 묵인해가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그렇죠. 지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선관위의 자녀 특혜는 사실상 이 선관위를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나 혹은 시스템적으로나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도 계속 이런 채용 특혜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전 그 사무총장입니다. 이게 지금 소쿠리 투표 기억하시지요? 지난번 대선 때 나온 겁니다. 투표는 뭐죠? 비밀 투표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비밀 투표의 원칙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 용지, 그러니까 이미 기표가 된 투표 용지가 버젓이 어떤 소쿠리 안에 담겨서 이송되는 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말 뭐 1960년대, 7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 투표 관리, 전근대적인 투표 관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감찰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는 독립기관이므로 감찰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 거부를 해서 굉장히 그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특혜 채용 문제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불거지긴 했어도 계속 거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감찰도 그렇고 또 지금 북한의 해킹 말씀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북한의 해킹과 관련돼서 지금 이건 국정원이 네. 이게 지금 해킹당한 흔적이 있으므로 보완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다. 그런데 자녀 특혜 의혹이 6건이나 드러나자 그제서야 이제 보완 받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즉 지난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사무총장 역시 자신의 어떤 자녀를 강화군 지금 공무원이었다가 특혜로 지금 그 중앙 선관위로 데려오고 또 미국에 또 출장도 보내고 또 초고속 승진, 네. 7급으로 바로 승진하는 그런 3가지의 특혜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경험도 있어서 지금 저는 선관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 공정한 기관, 외부 기관에 사실은 감찰을 투명하게 받아야만 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즘 이 취직 어려워하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예, 얘기 예.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이 쪽 빠질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네. 이번엔 자녀가 아닌 측근의 부당 채용 의혹입니다. 지난 24일 경찰이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당시에 자신들의 측근들을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략연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제 수사 착수했는데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이미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사건의 연장선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서훈 원장 시절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략위원이 싱크탱크예요. 네. 그래서 학술 회의를 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박사급 이상의 사람들이 이 학술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인데 지금 이 서훈 원장이 특별히 실장직에 채용한 사람은 정치 그러니까 친문재인 성향 단체인 한국 미래발전연구원 미발연에 근무하던 정치적인 경력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채용한 것까지는 좋아요. 네. 이 사람이 지금 그 전략위원회 가서 뭘 했냐면 완전히 한 계층을 전부 다 술집처럼 술 파티용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CCTV를 봤더니 거기에 어떤 여성들과 함께 올라가는 사진, 네. 장면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략위원을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그것도 또 그 이 층을 바꿨을 때 그 바꾼 돈도 다 전략위원 돈으로 아이고. 다 인테리어도 바꾸고 했던 게 드러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네. 물론 구속영장은 지금 기각됐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 비판의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에 이제 착수를 했고요. 박지원 전 원장 역시 두 사람 자신의 지금 의원직 시절에 보좌관 2명을 전략위원회에 지금 특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론이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용 비리 정말 우리 힘들게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의지를 확 꺾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근절돼야만 합니다. 이번 수사 전국에 어떤 파장 미칠지 어떻게 채용 비리는 근절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에 예외인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렇죠. 선관위가 예외이라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장서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관위는 바로 선거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불법성을 지적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기관이잖아요. 사법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준법에 대한 그 어떤 기관보다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 이렇게 특혜 채용 등 이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또 젊은 세대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안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이번에 어떤 교훈은 그겁니다. 어떤 헌법기관도 국민의 이 시각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아마 이번에 남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법률리스트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바로 피해자 유족이 쏘아올린 사형제도 부활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무기징역 어떻게 선고하게 된 건지 그 내용부터 좀 짚어주세요, 변호관님. 네, 지난 19일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부 최종원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입니다.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금 사고를 했죠. 택시기사 사고를 했는데 그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줄 테니까 집까지 와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집에 와서 아주 끔찍한 어떤 그런 그 살인 행위를 하고 또 그 시신을 유기를 그 집안에 그대로 둔 다음에 5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여자친구가 발견해서 그 신고를 해서 밝혀진 사건인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집도 전 여자친구의 집이었고 전 여자친구 역시 살해한 혐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살해한 혐의로 지금 이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고요. 당시 상황에서 정말 놀랬죠. 왜냐하면 어떤 진짜 그냥 물론 이 두 사람 다 자신이 이 재산상의 어떤 이득을 취했거든요. 택시기사의 그렇죠. 이 카드로 어마어마한 돈을 또 그 이 대출을 받고 또 전 여자친구의 재산을 또 이 카드 같은 것으로서 또 대출을 받고 하면서 그런 재산상의 어떤 이유도 있었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툭하면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하고 계속 음주운전을 하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숨어 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어떤 그 이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는 것을 보고 당시 많은 어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 성향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릴 정도로 끔찍했던 어떤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과 그다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입니다.
평론가님, 사실 이 무기징역이라는 게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법정 최고형은 여전히 사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이미 굉장히 오래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지금 그 폐지된 국가다. 실질적이라는 표현은 있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형 제도 안에서 국제 엠네스티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계속 사형제를 폐지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번 헌법재판소가 아마 세 번째, 네. 이번에 세 번째 아마 지금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가 있습니다만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지금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외국과 달리 한 가지 빠진 게, 그러니까 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그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석방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년형, 200년형 뭐 이런 주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어떤 형량을 지금 선고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무기징역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죠. 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 아무리 사형이 폐지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도 법정 최고형이라는 것으로 사형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의 죄질은 정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갔고, 그 과정에 사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뭐 반성문 한 장 낸 것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그 반성문이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을 달랬는데 무슨 약이 되겠냐마는, 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결국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은 그래서 선고를 불복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명 경시 태도를 그렇죠. 보였다. 명명백백하다. 이건 자명하고, 그다음에 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슬픔, 또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이런 범죄 예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무기징역이 아니라 법정 최고형을 지금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입장을 보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1심 판결 관련해서 좀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의 그 유족이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 유족이 이렇게 따님인 것 같은데요. 따님이 이제 이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뭘 공개를 했냐면,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 유족들이 이번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1심 선고를 보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납득할 수 없는 건 지금 지금 피의자, 그러니까 이 피고가 한 행위들이에요. 즉 자신의 부친을 그렇게 살해한 다음에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핸드폰을 계속 아버지에게 그 문자를 했을 때 태연스럽게 그렇죠. 거짓말을 했거든요. 네. 그 문자를 이번에 또 언론에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측은지심이라든지 소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유족들을 속여가면서 며칠 동안 그런 어떤 행위를 벌일 수 없다. 이런 문자 등을 볼 때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은 법정 최고형이 아닌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유족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족들이 이제 사형제도 부활 청원도 접수를 했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형제도 부활과 관련돼서 국민적 법 감정이 사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저도 사실상 또 다른 어떤 그 살인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그런 범죄들이 이렇게 이 되풀이될 때는 또다시 그렇죠. 마음이 또 흔들리거든요.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 역시 그럼 현재 어떤 법 감정, 그러니까 국민들의 법 감정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많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벌써 세 번째로 지금 사형제가 헌법재판소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어떤 얘기들 오고 갈지, 어떤 결론 내려질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이번에는 사형과 관련돼서 좀 더 전향적인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형 제도가 존속해야 된다라고 했던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5대 4까지 지금 그렇죠. 팽창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상제 폐지에 대한 그런 그 대법관들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상제 폐지가 이번에는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인 만큼 존치 여부,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까지 대체 입법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나도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lowshow.lowtv.kr 메일로 접수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젠가